여러분, 실리콘밸리에서 모바일 보안 스타트업을 운영하던 미국 CEO가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나름 이름도 알려지고 투자도 꽤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접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폐업이 아니라 회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비행기에 몸을 실어 서울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건 그 결심. 도대체 왜 한국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는 CNN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KUREA The Future is Now를 보고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놀랍게도 한국의 상상, 그 이상의 기술력과 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짧은 방송 하나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매료돼 버렸죠.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길래 실리콘밸리에서 수년간 몸담았던 CEO가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행을 결심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리처드슨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실리콘밸리에서 모바일 보안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해 운영하던 평범한 기술 기업가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컴퓨터 공학과 사이버 보안에 큰 관심을 가졌고 졸업 후엔 유수의 보안회사에 취직해 경력을 쌓다가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렇게 창업을 결심했고 몇몇 투자자들의 도움을 받아 작은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순조로워 보였고 저도 제 회사를 꽤 괜찮게 키워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와 경쟁사의 혁신 속도, 투자자들의 압박, 팀원 간의 이탈과 반복되는 리소스 문제까지 매일같이 불이 나는 회사를 끌고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새 사무실엔 저 혼자만 남아 새벽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고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초반엔 저도 열정으로 버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일이 과연 나에게 맞는 길인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치고 피로했습니다. 도전은 좋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같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숫자는 점점 줄어드는 사용자 수를 보여주고 있었고 매일 하면 피드백과 불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머리를 감싸준 채 무작정 뉴스라도 보자며 CNN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눈에 띄는 제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KUREA The Future is Now.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클릭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큐멘터리는 시작 5분도 채 되지 않아 제 모든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영상 속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의 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사회, 혁신과 실용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디지털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공간. 그곳은 마치 한 발짝 앞선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영상은 고작 40분 남짓했지만 그 안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꿈꾸었던 거의 모든 것이 이미 현실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아니, 충격이었습니다. 기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넋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걸까? 왜 나는 여전히 가능성을 찾으며 이곳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걸까? 만약 내가 진짜 기술의 미래를 경험하고 싶다면 그곳은 이곳이 아니라 한국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기울자 모든 게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불과 며칠 뒤 저는 회사 동료들과 투자자들에게 솔직히 상황을 설명했고 대부분 놀라워하면서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일부는 제 결정을 무모하다며 말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미국에서의 모든 정리를 마치고 저는 생전 처음 비행기 티켓에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상하리만큼 설렜습니다. 새로운 기술 환경, 새로운 문화, 새로운 도전. 무엇보다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기술이 살아 숨쉬는 나라로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던 날 인천공항의 첫 인상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공항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티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동화된 절차, 깔끔하고 효율적인 동선, 어디서나 연결 가능한 와이파이. 단지 공항일 뿐인데 이미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중견 통신기업에 입사하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진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용기를 낸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사가 결정된 후 일주일 만에 정식으로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 중 하나에 자리한 이 통신기업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고
사무실은 굉장히 현대적이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놀란 건 업무 시작 전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조용히 업무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출근 시간이 되자마자 커피를 사러 나가거나 수다를 떠는 직원들이 많았기에 이 질서 정연한 분위기는 낯설면서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팀은 주로 해외 통신망 기술을 연구하고 기획하는 부서였고 구성원 대부분이 30대 초중반의 젊은 인재들이었습니다. 모두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고 무엇보다 논리정연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문득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언제나 기술은 개발자가 만들고 비즈니스는 MBA 출신이 따로 담당하며 정부는 기술보다는 규제에 집중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정부의 인허가를 받기까지 몇 달이 걸리고 민간 기업 간 협업은 경쟁 논리에 막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까지 모두가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의에서는 정부기관과의 협업 프로젝트가 논의되었는데 이미 이전부터 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신뢰와 데이터 공유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어 실행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한편 제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회사는 제가 갖고 있던 미국 보안시장의 경험과 시야를 높게 평가했고 마침 진행 중이던 사지기술 수출 프로젝트의 핵심 기획자로 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진짜 필요한 곳에 왔다는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지기술 수출 프로젝트의 핵심 기획자로 정식 투입되었을 때 솔직히 말해 제 안에는 기대와 부담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지만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협상이 아니라 한국의 통신 인프라를 동남아 국가의 패키지로 수출하는 거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기술, 문화, 언어, 정부 기관과의 협상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였죠. 역시나 걱정한 대로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회의 도중 제가 제안한 보안 인프라 설계안이 한국 측 개발진들과 충돌을 일으킨 것입니다. 미국식 보안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한 모델이 한국의 기술 환경과 맞지 않았던 것이죠. 회의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저는 다소 오만하게 접근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작성한 문서가 한국식 보고서 포맷과 맞지 않아 다시 작성해야 했고 각종 용어 혼선으로 인해 프로젝트 팀원들과 여러 번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회의 후 실행까지의 전환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한 번의 회의로 방향이 정해지면 바로 실무로 들어갔습니다. 반면 저는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시뮬레이션과 리스크 평가를 거쳐 천천히 움직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조직 내에서 제이슨은 결정을 못 내린다, 시간을 끈다는 인식으로 번졌고 그게 참 속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위기가 터졌습니다. 우리가 수출 계약을 진행하던 동남아의 한 정부 기관이 계약 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해온 것입니다. 그들은 기술적 설명서 일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진행을 잠정 보류했고 내부에서는 제 설명 방식이 복잡하고 현지 정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외국인 실무 책임자에서 위험 요소로 낙인 찍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홀로 남아 문서를 다시 검토하며 머리를 싸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현지 기술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용어를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하고 각 파트마다 시각 자료를 추가했으며 문화적 맥락에 맞춰 설명 순서를 조정했습니다. 한국 팀과의 협업도 이전과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먼저 그들의 방식을 배우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진짜 팀워크를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동남아 정부 측은 수정된 제안서를 보고 계약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이해하기 쉬웠고 설득력 있는 구성이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프로젝트는 다시 속도를 냈고 저는 처음으로 이 팀 안에서 기여하고 있다는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고비를 넘긴 후 프로젝트는 서서히 정상 궤도에 올라섰고 저는 점점 팀원들과 리듬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때면 서로 눈빛만으로도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고 주말이면 자연스럽게 팀원들과 식사도 함께하며 한국의 일상에도 익숙해져 갔습니다. 고된 일정 속에서도 저는 이 새로운 문화와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던 중
팀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태국의 통신 공공기관에서 고위급 실무자가 방한하는데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제게 맡기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동시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이번 발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계약은 물론이고 후속 사업까지 논의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밤낮 없이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기술적 설명뿐 아니라 제가 미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겪은 사례를 녹여 상대가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팀원들과도 몇 차례 리허설을 거쳤고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보완했습니다. 모두가 기대했고 저도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당일 긴장과 흥분 속에 회의실 문이 열리고 태국 실무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인사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발표 내용에 집중하는 눈빛, 몇몇 고개 끄덕임. 그런데 발표 중반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술 보안 파트에서 제가 사용하는 영어 표현 중 하나가 그들 입장에선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상대 실무자의 얼굴이 굳어졌고 동시에 옆에 앉아 있던 한국인 동료가 조용히 제 팔을 잡아 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나자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태국 대표는 자료는 잘 받았고 검토 후 연락드리겠다는 짧은 말만 남긴 채 떠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고 미팅이 끝난 후 팀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이슨, 발표 내용 중 일부 표현이 그쪽 문화에선 조금 불편하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또다시 하얘졌습니다. 몇 주간 준비했던 발표, 저를 믿고 맡겨준 팀의 기대, 그리고 회사 전체의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책이 밀려왔고 실망한 팀원들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망칠 순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태국 측에 사과 메일을 작성했고 문화적 오해로 인한 표현의 실수를 설명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도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다행히 모두가 저를 이해해줬고 특히 팀장은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바로잡는 자세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태국 측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예에 있는 사과와 보완된 설명 덕분에 오해는 풀렸고 다시 미팅을 진행해보자는 긍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실수를 배움으로 전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힘까지 갖춘 사람들이라는 것을. 태국과의 오해가 풀린 뒤로 프로젝트는 다시 빠른 진행 속도를 회복했습니다. 저는 다시금 자신감을 얻었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프로젝트 실적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제 이름도 회사 내부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팀장이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제이슨 씨, 다음 달 발표회에는 본부장님과 함께 정부 관계자들도 오십니다. 우리가 추진 중인 수출 모델을 공개하는 첫 자리니까 준비 잘 해봅시다. 저에게는 또 하나의 중대한 시험대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발표회를 앞두고 팀에서는 수차례 리허설을 했습니다. 제 역할은 외국인의 관점에서 본 한국 통신, 기술의 우수성과 이 시스템이 왜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파트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느낀 기술과 문화의 조화를 진심을 담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사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대형 회의실엔 수십 명의 관계자들이 자리했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빠른 인터넷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의 삶 속에서 함께 숨 쉬는 인프라이고 혁신이 일상이 된 사회의 상징입니다. 저는 그날 제 발표 중 가장 열정을 담아 이 문장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객석 앞줄에 앉아 있던 정부 관계자 한 분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표 후 팀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이슨, 혹시 그 문장 말이에요. 시민의 삶 속에서 숨 쉰다는 표현이 한국에선 다소 추상적이고 너무 외국식 표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대요. 게다가 혁신이 일상이라는 말도 누군가는 자화자찬처럼 들릴 수 있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한국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부담스럽거나 과장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한국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랬던 걸까? 어디까지가 존중이고 어디서부터가 오만이었을까? 그날 오후 무거운 마음으로 근처 작은 식당에 들렀습니다. 말없이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떠먹던 중 식당 아주머니께서 말을 거셨습니다. 외국분 맞죠?
한국말 잘하시네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많이 배워야 해요. 사실 오늘 좀 실수를 해서 기분이 안 좋네요. 아주머니는 조용히 제 앞에 더운 국을 하나 더 얹어주시며 말했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잘하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게 느껴지면 다들 결국은 이해해요. 순간 가슴 한쪽이 찡해졌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한국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워가는 중이었단 사실을 그제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짜 존중은 내가 가진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맥락과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임을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발표 문장을 모두 수정했습니다. 더 간결하고 더 한국적인 언어로 바꾸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본부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이슨 씨, 발표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도 한국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신선했어요. 그 말은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이자 다시 앞으로 나아갈 용기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만들어가며 진짜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일원이 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사지 수출 모델은 동남아시아 2개 국가에 동시에 적용되었고 그중 한 곳에선 이미 상용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협상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팀원들과 함께 발로 뛰며 각국 실무자들을 만나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이번 프로젝트는 대외적 신뢰도와 수익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었고 저는 정식으로 글로벌 전략기획팀 소속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단지 기술을 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술 이면에 있는 사람들, 문화, 협업, 진심, 그리고 배려를 경험하며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술이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철학이 한국에서는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복잡한 설계도와 시스템보다도 더 인상 깊었던 건 식당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 동료의 짧은 격려, 실수를 감싸주는 문화였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잠깐의 휴가를 받아 남산에 올랐습니다.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저는 그동안의 시간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처음 CNN 다큐멘터리를 보던 날, 회사를 정리하던 날, 공항에 도착하던 날, 첫 회의에서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땀을 흘리던 순간, 그리고 동남아 계약이 무산될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던 밤들까지 그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이토록 우수한 기술과 문화를 진작 알지 못했을까? 실리콘밸리에서 최신 기술을 접한다고 자부했던 나는 어쩌면 그 너머에 있는 진짜 가치를 보지 못한 채 스스로를 우물 안개구리로 가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단순히 한국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기술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사람들의 삶에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기술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에게 남긴 가장 큰 변화는 기술을 보는 시선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술을 팔기 위한 도구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고 함께 살아가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더 이상 이곳을 외국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마주치는 익숙한 얼굴들,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양보하는 모습,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곳이 제 고향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국의 기술, 한국의 철학, 그리고 한국의 정신을 더 많은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목표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담고 있는 진심과 배려,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함까지 함께 전달하는 것이 저의 다음 과제입니다. 기술 그 자체보다 기술을 구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앞세우는 글로벌 컨설팅 플랫폼을 만들 계획입니다.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를 성공 모델로 제시하고 각 나라에 맞는 맞춤형 도입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죠.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누군가는 여전히 실리콘밸리를 말하겠지만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미래는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자국 기술을 세계 표준으로 끌어올린 대표적인 디지털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와이브로는 제네바 ITU 총회에서 3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 T2000 표준으로 채택된 데 이어 사지 공통 주파수 대역으로도 선정되며 세계 시장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지상파 DMB는 유럽, 북미,
일본의 기술과 함께 ITU 국제 표준으로 확정되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CNN은 한국을 공상소설이 현실이 된 나라로 표현하며 정부 기업 국민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디지털 생태계가 기술 선진국으로서의 원동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